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 대책 주요 이슈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사 대책이 나온 지 열흘 남짓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많은 논점들과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적인 부분이 부족하구나 확실히 인지를 하고 국토교통부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추진 정책,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을 최대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공급 물량의 허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사 대책에 나와 있었던 주택 공급 가능 물량들은 기대 참여율을 기반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공급 가용 물량에서 기대 참여율을 계산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47만 호 정도의 공급이 서울 주변에 서울 지역에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참여율의 그런 기대 참여율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의 표명인 거지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공급 예정 및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7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신규 택지 조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될 수 있는 멸실주택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중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공급량은 11만에서 16만 가구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일 경우에는 오히려 멸실되는 주택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계산적인 허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급 물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만 중에 10만 호 정도는 또 포함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 정책으로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아닌 비주택을 리모델링,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신축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임대주택들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원래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중 공급 물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서 공급 기간이라든가 이주 계획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앞으로 당장의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무언가 이제 공급이 되거나 입주가 완료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2025년까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토지를 확보하고 그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아무리 5년으로 단축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주가 되는 시점은 2034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주의 계획들도 어떻게 보면 순환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주 수요들을 그 주변 도시로서의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택지들을 활용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섹터를 늘려가면서 이런 순환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오히려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주민과의 협의라든가 지자체의 의견들이 충돌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업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공급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용적률의 상향 수익과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익 등의 개발 사업들의 수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중에서 30%를 토지 소유자의 추가 수익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기존에 그냥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을 했었을 때보다 30% 이상을 더욱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 수익의 30%라는 점들은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30%를 이익 공유하자라는 내용이라는 걸 잘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예정지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협의를 갖추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오히려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교통이라든가 도로, 학교, 공원, 뭐 기반 시설을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들은 아직은 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H라든가 LH 공공이 이제 직접 시행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점. 그렇게 된다면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는 시공사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민간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가치의 그런 하락 또는 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브랜드가 들어가야 그 아파트의 그런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아파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권이라든가 인기 있는 지역들의 관심도는 사실상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논점이 많았었던 내용인데요. 사유재산의 그런 침해가 가장 심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입법화되기 전에 2월 4일부터 주택을 매수한 지역이 만약에 공공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을 지정했었던 곳을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매수를 억제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존 소유주들,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의 권리가 박탈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팔리지가 않겠죠. 개발될 수 있는 곳이 내가 샀었을 때는 개발되기 이전에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이었는데 사고 났었더니 이제 공공사업 추진이 된다고 해서 현금청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개인 현금청산의 그런 지역들 노후 지역의 주택의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로 막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의 그런 침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사업 추진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빌라 뭐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강남 지역을 비롯한 강남 3구 라인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결국은 다시 도심권으로의 투자의 그런 회기라든가 또는 주택 매수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연도라든가 내년에는 공급 물량의 입주가 또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안정화 시켜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